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도 대응 공격에 나섰고요. 핵 협상과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던 이란 사태가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졌는데요. 그 배경 또 우리에게 미칠 영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홍 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이란 국영 방송도 이를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40여 년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린 건데요. 앞으로의 이란 정세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네, 사실 그 세 번이나 이란과 그 미국이 협상을 진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끝까지 뭐 기다려보겠다는 태세를 갖춰서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있었던 그 공습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심해서 그냥 공격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놀랬고 적어도 한 일주일은 더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이게 허를 찌른 것 같아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군사공격을 준비해서 아마 여간 이스라엘이 양보적으로 안 나왔으면 어쨌든 이 공습은 감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공습에 있어서는 군사작전이니까 이게 기밀성 비밀로 하고 이 성공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함대가 2개나 가 있으니까 언젠가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설마 협상하고 다음 달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공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냥 과감하게 해버린 네.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이라면 일단 지도자가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 후임으로 과연 일사불란한 이슬람 신정 지도 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스라엘과 미국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 능력이 상당히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뭐 보복 공격을 한다 그러지만 상당히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그 정확한 보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란이 설사 결사항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양측 집단 공격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심사는 과연 미국이 그 이란의 정권 교체를 완전히 다 달성하고 지상군까지 보내서 이란의 체제를 과거의 이라크처럼 점령할 것이냐 그 네네.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네. 그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에 대중봉기를 해라. 그 당신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친미 정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자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메네이 유고를 대비해서 후계자 뭐 3인을 거명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권력이 어떻게 들어서느냐 이 점도 관심인데 또 하나는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체제 수호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감수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이란은 지금 중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한 2,000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장 중동에 배치된 미군 기지에 지금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1대1로 상대해도 저는 좀 약할 것 같은데 네. 더군다나 이란은 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핵을 개발 중이지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음 놓고 그냥 공격할 수 있는데 이미 어제 사상 최대의 공격을 감행했고요. 네. 최고 지도자도 사망했고 그다음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도 사망했고 여러 지도자들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공격을 하니까 네. 그 공격 대상이 지휘부뿐 아니라 미사일과 미사일 기지 또 발사대 뭐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2,000개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네. 탄도미사일이 있더라도 발사대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또 네. 공군력은 상당히 약해서 그 폭격기를 가지고 공중구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공격할 여력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중거리 미사일인데
단지 이제 이스라엘과 이 미국의 대공 미사일 사드라든지 뭐 그런 게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 때 많이 이제 축소가 돼서 대공 미사일은 좀 줄어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의 그 손실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란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지금 세계 에너지 동맥이 막힌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 또 증시 등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지금 저 국제 유가는 한 약 70달러 중반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어저께 공격으로 급등하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아직 80달러가 안 됐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이 봉쇄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차단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더 공격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그 이란을 쑥대밭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전 세계가 지지하는 가운데 이란을 지지하는 나라가 없을 거거든요. 호르무즈 네. 해협을 봉쇄하면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지금 70달러 중반에서 100달러 내지 120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네. 그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을 때고요. 이미 이제 봉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운항하는 그 선박들이 70%는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30%밖에 운행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은 완전 차단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몇몇 선박을 납포하거나 뭐 그런 정도를 하지 않을까 보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란을 전격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북한과는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백악관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화답했는데요. 근데 미국의 공격으로 지금 하메네이 사망, 올 1월에는 베네수엘라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안전한 겁니까? 예. 김정은이 아마 며칠 잠을 설치긴 할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렇지만 이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란은 지금 핵을 개발 중이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50개 정도 갖고 있고 이란은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까지 개발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대한 행동을 북한에다 한다면 미국 본토가 핵으로 공격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요. 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각각 28,500명이다 5만 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으로 공격해도 수천 명은 살상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이. 그러면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을 압박해서 4월 달에 그 시진핑을 만나러 갈 때 날 좀 만나라.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관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당대를 통해서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걸 확실히 보여준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화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열려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확실히 제재는 풀어주겠다. 네. 그리고 핵 보유를 공인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보유한 거는 용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그 추가 개발만 하지 마라. 이런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 타협할 여지를 보여주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신형 무기 체계를 하나도 선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배경은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미 세 달 전에 당 창건회의가 있었어요. 당 창건회의가 당대 빼놓고는 당 창건 그 기념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80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꺾어지는 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리창 총리가 갔을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니까 그때 엄청난 그 화력 과시를 했고요.
이번에는 아마도 이거를 메시지라고 굳이 이제 확실히 보기는 어렵지만 트럼프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굳이 뭐 그것도 행사하면 북한도 이 국력 낭비잖아요.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어떤 선전 효과를 생각하는데 홍보 효과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는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홍현익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서양모 시사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서양모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 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3.1혁명이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네, 기념사에서 3.1혁명이란 말을 무려 12번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3.1절 107주년 기념지 기념사에서 평화통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발전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앵커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1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3.1 운동이라는 것은 시위라는 의미인데 혁명이라는 의미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씨앗을 뿌렸다. 네. 그 씨앗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아마 헌법과 정치적 메시지를 3.1혁명이라는 의미로 오늘 국민들에게 분명히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용호 전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이번 3.1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지어 이 폭력성까지도 가게 포함해서 기존의 체제를 뒤엎는 것까지도 사실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현 정부가 혁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12.3 개헌 관련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정권 교체된 과정에서 비세혁명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알다시피 3.1 그 만세 운동은 독립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네. 비폭력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혁명이라는 용어가 맞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물론 그게 담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지만 그러나 언어는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다. 네.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차용해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 대통령 한국 방문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부터는 이제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 앞서서 성남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놨습니다. 29년째 보유했던 아파트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야당이 이런저런 공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듯한데 집값 잡기에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볕 좋을 때 빨래 넣는 격인데요.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음으로써 일정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50주 만에 강남구를 필두로 해서 그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고요. 또 6천 코스피가 되면서 부동산의 자금들이 일부 증시와 경제로 흘러가기 시작한 걸 보면서 네. 아주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중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라는 자신감의 표현 그리고 강력한 부동산 안정의 의지의 표현으로 본인이 살 집 한 채조차도 매각의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주택 시장이 224년 기준으로 약 7천조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요. 네. 그 7천조 중에서 일정한 자금들이 아마 증시라던가 그리고 금융시장으로 흘러간다라면 뭐 경제 창출 효과, 고용이라던가 그리고 일자리라던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회심의 한 수로서 이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본인의 집조차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발표 직후에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에게 팔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면서 이제 공세가 이어지자 주택 6채 중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주택은 아까워서 못 파느냐, 비겁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승부사 기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설마 성남에 있는 집 한 채를 팔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허를 찔러서 팔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나름대로 있다고 평가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에게 6채 주택 갖고 있는데 팔아라 이렇게 나서는 게 과연 맞나? 그 장동혁 지금- 대표가 미리 약속을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팔면 6채 팔겠다.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 채와 그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6채라고 하는 게 비교가 안 되는 사실은 뭐 이게 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6채 중에서 뭐 몇 채는 아예 뭐 상속 지분 일부 지분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한 채는 뭐 이게 지금 지역구에 있는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 농가주택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여의도에 있는 그 오피스텔은 팔았는데 지금 매물이 지금 팔겠다 내놨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건데요. 저는 네. 이 정치가 물론 여야 간에 자극적이고 상대 공격하는 그런 공방전으로 가는 건 좋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최선의 방안인데 이건 곁가지로 두고 본질은 두고 결국은 자극적인 여야 간의 공방으로 자꾸 흐르는 거, 이건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영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상황을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는데, 앞으로 어쨌든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채 중에서 한 채만 오피스텔만 파고 5채는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데, 사실은 어렵다는 건 핑계인 것 같고 보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집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그러면 언젠가 집값은 오를 거다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수와 그 진보 정당이 서로 집을 팔았냐 안 팔았냐 이런 공방보다는 차제에 지방선거에 이재명 민주당은 정부가 개입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고 공공주도 공급하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켜서 집값을 내리게 한 이런 서민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과, 보수 정당에서는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그 시장 자율에 맡겨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서 좀 그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되자라고 하는 부자 부동산 정책, 이 두 가지를 놓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은 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 공약 대결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급을 늘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내놓는 공급 대책 보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내놓았던 것이 재탐 3탕이고, 좀 더 좀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서울시와 지자체와 서로 협력을 해서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건의한 것은 다 빼버리고 내놓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여야 간에 사실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서로 좀 우리 서민의 편에서 집 없는 우리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실은 뭐 정부도 굳이 팔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을 감내해서 뭐 10채든 가지고 있으면 갖는 거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공급이 또 상당히 신속한 그런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앞서 이제 출연했는데 돈북도 의혹을 벗고 돌아오겠다면서 당을 떠난 지 지금 3년 만에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당장 이제 인천 계양을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어떻게 당에서 교통 정리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송 전 대표가 국회 입성 시 향후 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에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변수가 된다고 봐야죠. 우선은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재보궐선거에서 과연 배지를 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선 1단계고요. 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의원이 된다면,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저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보면 지금은 정청래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 간의 양파전처럼 보이는데, 네.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가세한다면 3파전으로 얼마 전 당대표 뭐 적합도 여론조사 보니까 두 번째 거의 뭐 3파전에 팽팽한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송영길 대표는 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일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와 당대표와 서로 합당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거기가 오히려 친청이 2명이고 김민석 총리 친명은 1명일 텐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반대 구도가 될 수 있어서 큰 네. 아마 당권 경쟁에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도 올해 이제 개항에 을에서 5선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떠날 때는 뭐 그냥 버리고 가시고 다시 또 돌아와서 개항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 도의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법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게 돈을 안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녹취가 위법 증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무죄 받았는데 조금은 자숙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장 대표의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장동혁 또 대표 심사숙고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그렇죠. 구체적이진 좀 않죠. 딱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그럼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면 당내 강경 지지파들과 당 밖의 유튜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거꾸로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사람과 절연하자면 당내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방선거에 당장 영향을 받는 출마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전략의 부재로 이렇게 레임덕에 시달리나 지방선거 끝나고 그 책임론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나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체제는 이미 소멸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이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의원님,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이에 국회 통과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움직임인데 지금 여당은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온 만큼 뭐 3일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때 이게 통과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사실은 뭐 서로 대구 경북 의원들 사이에 조금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저께 다 찬성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그쪽 대구 경북은 당연히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가 아직 제표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단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 하면서 그 필리버스터 하는 걸 중지하고 또 그동안에 오락가락 했던 걸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갈 길 바쁜데 시간은 없는 그런 상태여서 네. 대구 경북 의원들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대통령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5국 3특 체제가 네. 돼야 된다고 한다면 광주 전남과 함께 또 대구 경북도 함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집권 여당의 그 어떤 맏형다운 그런 좀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을 틈타서 TK 민심까지 잡겠다 이런 의지 아니냐 이런 뭐 해석들을 하던데 대구 경북 단체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 차출론 이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구멍가게는 아는 안면 때문에 인정으로 찾지만 대형마트는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찾게 되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이 아마 통합되게 되면 연간 그 5조씩 20조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대구 경북도 통합의 길을 대구 경북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아마 지역의 여론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지역에서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 뭐 코스피 6천이라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차제에 대구 경북 지사에 대해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소통을 잘하는 지역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 의견이 다수였지만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통합 그 단체장일 경우에는 아마 중앙 정부와의 예산이라든가 입법 문제를 원활히 풀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높은 네. 거물급 정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 차출력 이건 단순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민심의 일반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선문시장 찾았잖아요. 뭐 보수 재건을 거기서 외쳤는데 이번에 대구시장에 나옵니까? 아마 대구시장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추구하는 것은 중앙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의 역할일 것이고요. 네. 또 길게 보면 뭐 대권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대구 내려가서 대구시장 하는 것은 맞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뭐 대구 가셔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저는 나서보겠다 이런 얘기 한 거 보면 뜻은 분명한 것 그럼 같아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그 의원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까? 그것도 이제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알다시피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네. 어떤 현역 의원이 될지 아니 저 어느 자리가 빌지 아니면 또 안 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지금 출마 여부를 예단하기는 좀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다 그러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죽이 되면 안 돼요. 네. 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당선이 돼야 되는데 과연 100% 당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온들 또 본인이 그러면 금이환영해서 보수의 어떤 뭐 아이콘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